대한민국의 한국운수 산업이 스스로 체계 통합을 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했다. 폴란드는 그래 빨리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해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실전에 투입해보니까 M1, A2, 레오파르트 2, A7보다 훨씬 낫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 기자입니다. 주로 한국의 K방산 소식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올해 초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K방산 투자 입문서, 그 다음 방위사업 개설서를 발매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L4 연락기라는 비행기가 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전쟁 기념관에 이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쟁 초기에 우리가 항공기라든가 전차 이런 전력이 너무 변변치 않아서 L4 연락기는 원래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우편을 수송하는 비행기여가지고 무장을 장착할 수 없었는데, 북한의 전차 전력이 내려오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승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걸 막았다는 기록이 있고, 요거를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이렇듯 6.25 전쟁 초기에 대한민국군은 의도적으로 이런 재무장이라든가 이런 무장 장비에 대해서 열악했습니다. 이제 지상 장비로는 제일 강력한 게 이제 L8 그레이하운드라는 장갑차인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포탑이 있고 약간 이제 장갑이 있는 것 같아서 전차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장갑차라서 전차랑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이런 장갑차로 T-34 전차 같은 우수한 소련제 전차를 상대해야 되니까 피해가 크기도 했고, 아마 군대에서 정신교육 받으신 분들이 6.25 전쟁 참전 용사분이 회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과장이라든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정말 포탄 하나, 대포 하나, 전차 하나, 항공기 하나가 절박한 상황에서 6.25를 치렀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의 국산화 방위사업의 기반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가진 게 없었으니까. 일명 번개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혁명, 쿠데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정당성, 그러니까 자신이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좀 자주국방에 매진하셨던 것도 있고,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1971년 시점이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참전했다가 베트남이 패망하기 직전인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간 동안 항상 이제 미국의 도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니면 미국의 철수가 어떻게 되냐, 특히 박정희 정권 말기 때는 주한미군들이 상당 부분 철수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싶고 구매도 하고 싶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항상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번개 사업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번개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여기 나온 무기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980년대 이전 군무분들은 익숙할 만한 개인 화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6.25 때 썼던 미국제 물자, 그러니까 왼쪽에 M1 게란드라든가 카빈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M1919 구형 기관총, 뭐 파인애플 수류탄, 바주카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그때 당시에 현용 물자, 개인 화기들을 국산화해보자 라는 시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40일 만에 끝내야 된다고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온 청계천의 모든 철물점들이 불이 나고, 이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부터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만들어서 시제품 선보, 이것이 바로 이 번개 사업입니다. 이 번개 사업 때까지만 해도 이 당시 당대 무기 체계랑 약간 구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25 때 썼던 무기들이 상당수는 있는 거를 이게 사진에 보시면 아시니까. 이 이후에 도전된 것이 바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16 면 생산 사업이라든가, 그 뒤에 최초의 국산 총기인 K2 사업, 그 다음에 KH-25라고 하는 155mm 야포, 뭐 이런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탱크, 장갑차, 잠수함, 전투기까지 만드는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전투기가 뭔지 일단 개념부터 하자면, 예전에는 전투기는 공중전을 한다, 그러니까 적의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요격하는 것만 전투기를 했는데, 요새는 이 전투기가 지상도 공격하고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공중 임무와 지상 임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전투기라 부르고, 한국에는 지금 FA-50이라는 경 전투기,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라이트라는 뜻인데요, 훈련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형 전투기보다는 운용 유지비나 획득비가 저렴한 전투기, 이걸 지금 현재 실전 배치되고 있고, 지금 제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KF
KF-21 보라매라고 하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4.5세대 세미 스텔스 전투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4.5세대라는 거는 현재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5세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F-35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4세대 전투기 즉 F-15나 F-16보다는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점에 있다는 점에서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요. 이 말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간적이냐 하면 기존의 F-15나 F-16보다는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라는 것으로 조준하고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줄여주는 것들이 적당히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세미 스텔스 전투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F-21이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날밤을 새고 말씀드려도 모자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개발사 측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세미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F-15, F-16보다는 저피탐 성능이 좋고 또 쌍마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같은 쌍마 렌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FA-18 호넷이 있어요. 탑건2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타고 나온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보다는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작고 민첩합니다. 약간 이제 자동차로 치면 아이오닉과 아이오닉 M 버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무기 탑재량 같은 건 좀 적을 수 있지만 공중전에서 더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 탑재 중에서도 현재 KF-21은 이제 수입산 무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국산 무장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 수입산 무장도 그냥 단순히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독일의 AIM-2000 장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유럽의 MBDA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적기를 격추하거나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적보다 먼 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아무리 좋아도 적을 봐야지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탐지 장비가 중요한데 KF-21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순수 기술로 제작된 A사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가 항상 이야기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할 건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옛날에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T 모니터라 해가지고 뿔뚝 튀어나오는 이런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옛날 F-15나 옛날 F-16이 사용하던 기계식 레이더랑 원리가 유사하고 A사 레이더는 AM OLED 그러니까 유기 발광화학으로 해서 이제 요새 TV에 나오는 그런 것딱 유사한 딱 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신뢰성도 높고 탐지거리도 많고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탐지할 수 있어서 더 잘 교전할 수 있는 레이더, 여기다가 이제 적외선 추적 장비라든가 기타 많은 장비들을 갖춰서 그리고 요것들을 해외에서 누구한테 이거를 통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랑 미사일을 연결해 주세요, 엔진과 기체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스스로 체계 통합을 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작은데 이런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뭐 그리펜을 만드는 스웨덴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개발하는데 힘이 붙여서 뭐 유럽 공동개발 타이푼 같은 게 있거든요. 뭐 프랑스만 해도 뭐 프랑스가 우리보다 능력이 지금 훨씬 나은 편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KF-21이 세계적인 수준의 4.5세대 전투기 된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고 물론 우리 KF-21을 위협하는 여러 이제 경쟁자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라팔이라든가 뭐 튀르키예의 칸이라든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전투기에 비해서도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K2GF 폴란드 육군의 한국산 전차가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한국산 전차를 구매를 할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영 맞닥쳐나 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폴란드 전차 구매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서도 우리 현대 로템이 폴란드 전차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도전을 했냐면 우리 폴란드 현대 로템은 전차뿐만 아니라 이제 트램이라든가 기차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폴란드에 트램을 깔다가 폴란드 전차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폴란드는 이 한국군이 쓰는 K2 마음에 안 든다. 요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렇게 말해서 요 자르고 저 자르고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새로운 탱크를 만들자. 이게 K2 PO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에 대한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폴란드에서는 이런 장기 계획 말고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전차 없냐? 혹시 한국 니네가 전차를 빠르게 줄 수 있냐 했는데 우리는 오케이를 했죠.
같은 시대에 그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그 다음에 독일 레오파르트 2 A7 전차, 이런 전차들이 K2 전차랑 같이 계약을 하고 납품을 했는데 우리 K2 전차의 납품 속도가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게 조금 제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군에서 바치될 용량을 긴급하게 이제 돌려가지고 수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 레오파르트 2 A7 전차가 수출도 많이 되고 우수한 전차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유럽 방산들이 좀 축소세가 되니까 뭐 생산 기지를 외주화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라인들을 닫아버린다 해서 생산량이 형편없이 작았어요. 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번개 배송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가지고 폴란드는 그래 빨리 나오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해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실전에 투입해보니까 M1A2 레오파르트 2 A7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K2 전차의 독특한 개념 때문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K2 전차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제가 전투기 이야기할 때 4.5세대 전투기 KF-22 무수하다 했는데, 얘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오가 있죠. 점오가 있는 것은 기존 3세대 전차에서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3.5세대 전차, 하지만 기존의 개념들을, 전차의 개념을 유지했다는 건데, 이게 뭐가 향상되느냐면 엔진이 기존 3세대 전차보다 작고 그 다음에 컴팩트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같은 방어력 대비 10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아니면 레오파드 전차 다 65톤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K2 전차는 55톤의 무게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차에서 장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갑이 많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고민한 것은 이렇게 엔진 부분에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전차의 길이를 줄이면 무게가 줄어드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M1A2 에이브람스랑 그 다음 레오파르트 2 A7 같은 경우에 승무원이 4명입니다. 장전수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전수가 없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요. 마치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꺼내듯이 돌아가면서 이제 포탄을 내려주는 건데, 이게 자동화가 돼서 사람 한 명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현직에서 이제 전차 한번 몰아보시거나 장전을 하신 분은 알게요. 전차는 굉장히 좁고 힘듭니다. 흔들리는 전차에서 전차 포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거를 사람 손으로 놓고 하려면 힘들기도 하고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의 경쟁자인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드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높고 이런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마치 러시아 전차처럼, 러시아 전차도 자동 장전 장치 가지고 있거든요. 러시아 전차처럼 높이가 좀 낮고 노출되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 노출되는 작은 면적만 방어력을 두텁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톤 가벼운데 같은 방어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가벼우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차를 몰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험지에서 차가 무거울수록 퍼집니다. 이 관점에서 기동성이 아주 세계 최강이었다, 아주 폴란드에서 아주 만족했다,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공격력도 좋습니다. 이 사격 통제 장치라 해가지고 이제 FCS라 부르는 장비는 조준경과 있고, 그 다음에 포랑 조준경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포가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지 이 탄도를 궤적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 최고 성능이기 때문에 폴란드 육군이 신사격 성능을 해본 결과 이게 아주 명중률도 우수했고, 포도 우리가 좋아요. 이게 국산화한 현대 위하에서 국산화한 이제 8강포라고 하는데, 이게 동급 레오파르트 2와 동급이고 M1A2 에이브람스보다는 사거리가 더 깁니다. 이런 장점들이 이제 폴란드가 이제 써보니까 알게 되어서 이번에 폴란드 2차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폴란드 2차 계약이 지금 현재 65억 달러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대박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폴란드군의 전차 목표의 전차 획득 목표가 800여 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물량 말고도 또 수백여 대의 K2 전차 수출 가능성이 있고, 또한 폴란드의 이웃 나라들도 지금 폴란드가 너무 K2 전차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의 옆 나라인 루마니아에 가서 시사격 훈련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수한 명중률을 보여줘서 루마니아도 우리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외에도 이라크라든가 여러 중동 국가들도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K2 전차의 그 실전 운영을 하고 있는 육군 부대가 배를 타고 저기 중동까지 가서 카타르 사막에서 이제 K2 전차를 운영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때 중동 국가들이 사막 지형에서도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수한 명중률을 가진 K2 전차에 많은 인상을 깊게 받아서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에서도 수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수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꼭 집어 말하기엔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슬라이드에서 이제 선택한 것은 천공2입니다. 천공2는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라는 거는 땅, 대라는 거는 안티, 공이라는 건 하늘이었기 때문에 안티 에어크래프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크래프트 말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천공2 부대인데, 앞에 나오는 것이 MFR이라고 하는 레이더,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뒤에 나온 것이 발사대입니다. 맨 마지막에 거는 이제 패트리어트 발사대라서 이 앞에 두 차량이 천공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공 체계는 러시아의 일부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내 기술로 이제 완성한 대공 미사일이지만, 이 대공 미사일이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막강해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까지 연 12조 원어치가 넘는 수출 계약이 성사되어서, 저는 이 무기 체계를 이제 K방산의 핵심 이제 상품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산 대공 미사일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데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마침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걸 미국산 대공 미사일을 운영하면서 한국산 천공2가 요거랑 같이 통합되면서 운영되는 걸 보여줘서, 그러면 유럽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가성비가 좋다. 요격 미사일의 가격이 매우 싸고 좋은데 비해서 탄도미사일도 요격을 해서 미사일 방어 능력도 있고 레이더의 성능도 이제 괜찮다. 다만 이제 사막 지역에서 사용할 때 레이더는 컴퓨터랑 비슷해요. 열이 많이 생기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자랑 냉각 기술을 적용한 수출형 이제 MFR이라고 하는 레이더가 지금 완성돼 가지고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출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라든가 중부 유럽 이런 쪽에서도 수출 유망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산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납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해서 대한민국 무장, 대한민국의 이런 대공 미사일과 같이 조합하면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들도 알기 때문에 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려본 것 중에 이제 상징적인 사진 하나를 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FA-50 생산 공장을 시찰한 폴란드 공군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얼마 전에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곧 납품받을 FA-50 PL 버전을 지금 시찰하는 과정입니다. 폴란드 아까 전에 K2 전차를 빨리 받았는데다가 성능도 좋다 이래서 만족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군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에는 FA-50 GF라고 하는 경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폴란드가 긴급하게 그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하니까 1년에서 1년 반 안에 전투기를 배달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달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지금 운영 중이고, 처음에는 GF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투기, 그러니까 성능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레이더라든가 무장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K2 PL 버전들이 지금 사제에 보면 조립하고 있는 건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납기도 빠를 뿐만 아니라 QC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폴란드 언론에서 사실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이미지가 원래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던 나라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구소련제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나라라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잘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긴급 이제 도입을 한 무기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그 개선된 것 중에서는 폴란드의 불만 사항들을 많이 접수해주고 수정해준 것도 있었어요. 가령 어떤 게 있었냐면, 폴란드에서 FA-50 GF 버전이 지상에서 놀고 있다,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비난 기사가 쏟아지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한국 측의 잘못이 아니라 FA-50에 들어가는 미국산 부품이 수입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무기를 생산하거나 부품 생산하는데 느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고 부족으로 좀 고생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발부부터 나서서 이제 사용자의 불만을 잘 들어주니까 이런 서비스 정신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따봉을 낸 거는 단순히 이제 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 단순히 이제 한국산 무기를 사서 좋다뿐만 아니라 AS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좀 잘해주니까 그 나라의 전투 준비 능력을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다. 전투 준비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동률이 높다. 오늘 전쟁이 났을 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세계 방산 시장에서 K 방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KF-21을 현재 국산화는 65%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국산화율이 뭔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삼성 휴대폰이라든가 우리 그런 민간용 장비들은 사실 그 부품 안에 회사가 삼성, LG, 현대면 되지 그게 이제 미국산 부품이냐 일본산 부품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나 생산을 할 수 있냐 고장이 나거나 예비 부품들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체계는 국산화가 중요하고 이것은 국내에서 생산했다는 걸 의미뿐만 아니라 뭐 예비 부품이 생기거나 아니면 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생산 라인이 살아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국산화율이 65%라는 것은 이 KF-21을 국방부에서 한 대 살 때 그 약간 1,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돈의 몇 프로가 한국에 있는 회사한테 가느냐 기준으로 65%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F-21 65% 국산화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T50, FA50 같은 경우는 50% 아래 위로 국산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금액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면 이스라엘 에타 이런 회사로 가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과반수 이상을 끌어올렸다. 근데 65%라는 게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성미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취가 아닌데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이거 70% 80%로 끌어올릴 수 없냐 이렇게 했는데 KF-21에서 이번에 국산화에 신경 쓴 부분은 전자장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수입하던 전자장비 뭐 아니면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이 단가를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든가 LIG 넥스원이 국내 개발을 해가지고 외국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 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65%로 늘어났는데 남은 부분은 이제 전투기에는 이제 적을 바라보는 눈이라 할 수 있는 센서 있고 그 다음에 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이 있고 그래서 엔진 국산화를 하면 이 국산화율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엔진과 이제 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 엔진을 가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탑건에서 나오는 슈퍼호넷과 같은 엔진, 그 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과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20%예요. 한국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면허 생산을 하지만 I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P가 무슨 말이냐면 지적 재산권인데 그래서 F414 엔진을 우리가 조립해가지고 KF-21 장착할 때 납품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변형하거나 가공하거나 개량하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요번에 대해서 국산화가 낮고 요거를 높이기 위한 게 일명 첨단 엔진이라고 불리는 16,000파운드짜리 신형 엔진 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게 하나가 제한 중인 첨단 엔진입니다. 이 첨단 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하는 그 엔진을 국산 IP, 그러니까 한국이 고유하게 이제 제조랑 설계의 권한을 갖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출력 자체는 F414 엔진보다 약간 더 좋아요. 이게 그 추력이라 해가지고 제트 엔진 엔진의 파워는 뒤에서 뿜어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F414 엔진은 등장한 지 20년이 넘은 엔진인데 이걸 뛰어넘는 엔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F22나 F35보다 더 좋은 전투기가 나오는 GCAP라든가 FCAS 같은 유럽산 전투기가 나오면 그게 F414 엔진보다 좋을 것 같고 5세대 전투기 엔진도 F119, F235 있는데 그거보다 추력은 떨어지지만 기술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엔진이고 또 전투기 국산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외국에서 주는 거를 우리 돈으로 해서 경제를 향상시킨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술 확보가 중요한 것은 적보다 좋은 기술을 가져야지 적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질 수 있고 적보다 좋은 무기를 가져야만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기술을 가진 부품을 수입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능 개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이야기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F-16 전투기라든가 F-15 전투기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죠. 요거의 성능 계약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투기를 구매하는 사업의 거의 절반 이상의 가격,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제 전투기이고 미국에서 모든 업그레이드를 수행해야 되고 미국제 장비만 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기 IP는 뭐 내가 이거 도용하면 돈 받아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설계를 변경하고 업그레이드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KF-21의 국산화 중요성입니다.